이거 화학무기 수준이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중국의 수도 베이징.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농도 500 마이크로그램.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0배를 넘나드는 수치였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단 10분도 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 병원 응급실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넘쳐났죠. 중국 정부는 10조 위안, 우리 돈 2천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공기 정화 기술도 독일의 환경 솔루션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조차 포기한 그 순간 단 하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그 나라의 기술이 중국 베이징의 하늘을 단 이틀 만에 바꿔버린 겁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했죠. 과연 어떤 나라가 어떤 기술로 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독일 뮌헨공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유럽연합 환경청에서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해온 에바 슈나이더입니다. 이번에는 유엔 환경자문단으로 베이징에 파견되었죠. 하지만 베이징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 안개뿐이었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부 활동 금지 권고. 이게 정말 한 나라의 수도란 말인가요? 택시에서 내려다본 베이징 시내. 마치 세상 끝날 같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어떤 이들은 방독면까지 쓰고 있었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없었어요. 학교마다 실내 체육시설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환경과학과 왕 교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왕 교수가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시도해봤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자동차 운행 제한, 심지어 인공강우까지 했지만 소용없어요. 그의 연구실 벽에는 베이징 대기질 데이터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선이 거의 매일 그어져 있었죠. 미세먼지 농도 300, 400, 500 마이크로그램. 정상 수치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병원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호흡곤란으로 실려 온 환자들이 복도까지 가득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많았죠. 응급실 간호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요즘 하루에 호흡기 환자만 200명씩 들어와요. 산소통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려다가 포기했습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목이 따갑거든요. 에어컨 필터를 최고 단계로 올렸지만 방 안까지 스멀스멀 들어오는 탁한 공기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날 밤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길 지하철역.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피난하듯 서둘러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거였죠. 한 중년 남성이 마스크 위에 또 다른 마스크를 겹쳐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로 보이는 초등학생은 작은 손으로 아빠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동자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품절 상태. 남은 건 가격이 10배로 뛴 수입 제품뿐이었죠. 서민들은 그마저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외곽 학교를 방문했을 때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좁은 체육관에서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한 여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밖에서 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었거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실외 수업이 없어요. 아이들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밖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독일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도대체 뭘 써야 할까요? 상황은 절망적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네온 사인조차 흐릿하게 보였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에서 별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독가스실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고향 민헨의 맑은 하늘이 떠올랐죠.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상쾌한 공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언제쯤 이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시정부 환경국으로 향했습니다. 리 국장과의 미팅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는 길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어제보다 더 높아져서 택시 기사마저 창문을 꽁꽁 닫고 운전했죠. 리 국장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그래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5년간 베이징의 대기질 변화 데이터였어요. 빨간색 경고선이 거의 매일같이 그어져 있었죠. 리 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에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만 해도 수백 개의 공장을 폐쇄했고 수천 대의 노후 차량을 폐차 처리했어요.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높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10배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효과는 미미했던 거죠. 리 국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미국에서 최신 공기정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한 대에 5억 원씩 하는 첨단 장비였죠. 베이징 시내 주요 지점에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겨우 반경 50m 내에서만 효과가 있었어요. 베이징 전체로 보면 바닷물에 소금 한 꼬집 넣은 수준이었죠. 더 가슴 아픈 건 독일 기술 도입 실패 사례였습니다. 제가 독일 출신이다 보니 더욱 민감하게 들렸어요. 독일의 한 환경기술 회사에서 혁신적인 대기 정화 솔루션을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리 국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기술진들이 왔을 때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유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한다면서 베이징도 금세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유럽과 성질 자체가 달랐거든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와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가 복합적으로 뒤엉킨 상태였죠. 독일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6개월 시범 운영 후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독일 측에서 투입한 비용만 300억 원이었죠. 저는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오후에는 베이징 대학교 연구진들과 만났어요. 왕 교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시도했던 모든 방법들을 검토해봤죠. 인공강우, 바람길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공장 이전 등등. 하지만 모든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왕 교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국 환경청에서도 전문가들이 왔어요.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죠. 하지만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베이징의 대기 오염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라면서 기존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저녁에는 유럽연합 대표단과 회의를 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모두들 베이징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성공한 대기질 개선 정책을 그대로 적용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규모와 복잡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네덜란드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암스테르담의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베이징은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우리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회의 마지막에 모든 대표단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유럽이 보유한 기술로는 베이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15년간 환경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렇게 무력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유럽의 기술도 미국의 첨단 솔루션도 모두 실패했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니 베이징의 밤은 여전히 뿌옇기만 했습니다. 이 도시의 2천만 시민들은 언제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거란 걸 말이에요. 베이징 파견 3주째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은 여전히 회색이었고 미세먼지 농도는 위험 수준을 맴돌았어요. 제가 가져온 독일 기술도 함께 온 유럽 전문가들의 솔루션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죠. 그날 오전 UN 베이징 사무소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까지. 하지만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죠. UN 환경 담당관인 제임스 윌슨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1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베이징 대기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미국 환경청에서 온 로버트 데이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 기술로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베이징 미세먼지는 그야말로 괴물 수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독일에서 성공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베이징의 대기 오염은 유럽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정말 답이 없구나. 특히 동양 국가들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사실 제가 아시아에 대해 가진 편견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일하면서 늘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환경기술은 독일과 북유럽이 최고라고. 아시아는 아직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일본 대표인 다나카 박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성공한 대기질 관리 시스템을 베이징에 적용해봤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규모와 오염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프랑스 대표 말이 뒤풍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유럽 기술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문제는 정말 해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회의는 점점 절망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모든 선진국 기술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임스 윌슨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잠깐만요. 여기 흥미로운 제안서가 하나 있네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윌슨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베이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버트 데이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미국 기술도 안 되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해결한다는 거죠? 다나카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복잡한 문제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 물론 최근 들어 기술 발전이 빠르긴 하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아직 유럽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아닌가. 하지만 윌슨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팀에서 제시한 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말이 뒤풍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인공지능이요? 우리도 AI 기술은 충분히 활용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윌슨이 더 자세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한국팀이 보낸 기술 설명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정말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정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 최고 기술진들도 실패한 걸 한국이 해결한다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윌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한번 들어보죠. 내일 한국팀이 베이징에 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라. 정말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의 환경기술 현황을 찾아봤어요. 몇 가지 흥미로운 자료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 만날 한국팀이 어떤 솔루션을 가져올까요?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UN 베이징 사무소 대회의실. 각국 전문가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 역시 어제와 똑같은 회의적인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한국팀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모두 서너 명 정도였죠. 맨 앞에 선 중년 남성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온 김민준 단장입니다. 이번에 베이징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혁신 솔루션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죠. 로버트 데이비스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져왔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도 실패한 마당에 말이죠. 다나카 박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본도 수십 년간 환경기술을 연구해왔지만 베이징 문제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떤 새로운 접근이 있으신지요? 저 역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뭘 가져왔을까? 독일 기술보다 뛰어난 게 있을까? 김민준 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기존의 물리적 정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바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말이 뒤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생명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김민준 단장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나섰습니다. 박지영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카이스트에서 환경공학 박사를 받고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했죠. 박지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패턴을 이해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베이징 전체를 작은 격자로 나누어 놓은 지도였습니다. 각 격자마다 다양한 색깔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박지영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저희 AI 시스템은 베이징 곳곳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받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 온도, 습도,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까지 모든 걸 파악해요. 로버트 데이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센서야 우리도 충분히 설치했어요. 문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말이죠. 그때 김민준 단장이 다시 나섰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AI가 도시의 공기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징 시내 곳곳에 설치될 스마트 정화 장치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기존의 크고 투박한 공기청정기와는 전혀 달랐죠. 작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박지영이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이 장치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사람의 혈관처럼 도시 전체에 퍼져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AI가 실시간으로 각 장치의 작동을 조절해서 최대 효율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나카 박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텐데요. 베이징 전체를 커버하려면 비용도 천문학적일 거고요. 김민준 단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각 장치가 소형화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전체 도시를 무작정 정화하는 게 아니라 오염 지역을 선별적으로 타겟팅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금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때 또 다른 한국팀 멤버가 소개됐어요. 이성호 박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이성호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울에서 실시한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였어요. 강남구 일부 지역에서 석 달간 테스트한 데이터였죠. 이성호가 설명했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로버트 데이비스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은 규모부터 다르잖아요. 베이징은 인구가 2천만 명이고 면적도 훨씬 크고요. 김민준 단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래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박지영이 다시 나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베이징 전체에 적용할 경우 약 10,000개의 소형 정화 장치가 필요하고 총 설치 비용은 5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투입한 1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죠. 말이 뒤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저렴하게 가능한가요? 이때 김민준 단장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기존처럼 대형 장비로 무작정 정화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정말 베이징 같은 극한 상황에서 작동할까? 독일 기술도 실패한 마당에 말이에요. 윌슨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김민준 단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승인만 받으면 일주일 내에 첫 번째 구역 설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베이징 시내 핵심 지역의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로버트 데이비스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못한 걸 한국이 한다고. 다나카 박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아직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인정하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유럽이 앞서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혹시 정말 가능할까? 만약 한국 팀이 성공한다면?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독일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다고 했죠. 하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과연 한국팀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베이징 시내 둥천구의 첫 번째 테스트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한국팀이 약속한 대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둥천구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놀라웠어요. 한국팀 기술진들이 벌써 20개가 넘는 소형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작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길거리 가로등 옆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김민준 단장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직접 보러 오셨네요. 설치가 거의 완료됐으니 곧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영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둥천구 전체의 대기질 상황이 컬러 맵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빨간색이 오염도가 높은 지역,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역이었어요. 박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실시간 대기질 지도예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각 정화 장치의 작동을 조절합니다.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는 더 강하게, 깨끗한 지역에는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화면상의 데이터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과연 실제 효과가 있을까? 독일 최고 기술진들도 실패한 베이징에서 말이에요. 오후 2시 드디어 시스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준 단장이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주변의 정화 장치들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죠.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한두 시간 지나도 특별한 변화는 느낄 수 없었거든요. 여전히 하늘은 뿌옇고 공기는 탁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쯤부터 태블릿 화면의 컬러 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빨간색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노란색과 파란색 영역이 늘어났죠. 이성호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시간 만에 벌써 3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화면 상의 숫자야 바뀔 수 있지만 실제로 공기가 맑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쯤 석양이 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하늘 한쪽에서 노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둥천구 시민들이 하나둘 길거리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해를 보네.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공기가 맑아지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벗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목이 따갑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베이징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김민준 단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9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둥천구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에서 별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신기해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둥천구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이 파랗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구름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걸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박지영 박사가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48시간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80% 감소했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치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15년간 환경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성호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핵심은 AI의 학습 능력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징의 대기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보다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기존의 물리적 정화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스스로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베이징 시정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리 국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기적이야. 48시간 만에 이런 결과를 낸다니. 즉시 베이징 전체로 확대해야 해. 한국 팀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김민준 단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베이징 전체 확대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한 달 내에 모든 구역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해낸 거구나. 우리가 모두 포기했던 베이징 미세먼지 문제를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둥천구 방향으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던 그 빛들이 말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 온 저와 미국, 프랑스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실패했던 그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 거예요. 그것도 단 이틀 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던 창문이었어요. 베이징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말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상쾌했어요. 정말 상쾌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당황스러웠죠. 그냥 공기가 맑아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얼마나 절망했었는지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무력감,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독일 기술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느꼈던 좌절감. 하지만 한국팀이 그 모든 걸 뒤바꿔 놓았어요. 단 이틀 만에 말이에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베이징에 온 이후 처음 느끼는 상쾌함이었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팀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나요? 미국 기술도 안 되는데 한국이 무슨 수로 해결하겠냐고 했죠. 아시아는 아직 유럽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고요.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둥천구로 향했어요.
한국팀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김민준 단장과 박지영 박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박지영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어제보다 더 좋아졌어요. AI가 베이징의 대기 패턴을 학습해서 더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화면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베이징 전체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가득했죠. 빨간색 위험 구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김민준 단장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저희 목표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이니까요. 기술 이전이나 공동 연구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의 태도에서 전혀 자만이나 우월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협력적이었죠. 성공했으면서도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팀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성호 박사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확신이 없었어요. 베이징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정말 효과가 있을지 걱정했거든요. 박지영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김민준 단장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베이징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한 일이라는 게 말이에요. 오후에는 베이징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어요. 둥천구 상가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자가 어제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밖에서 놀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작은 식당 사장님도 감격해했어요. 장사가 확 늘었어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손님이 배로 늘었어요. 한국팀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뭘 했나 싶었죠. 한국팀은 이틀 만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더라고요. 베이징의 탁한 공기와 연일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살아있었죠. 맑은 공기를 마신 덕분일까요? 아니면 희망을 되찾았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독일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죠. 한국팀의 성공을 인정하는 건 곧 제가 지난 15년간 믿어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결국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독일보다 앞서 있다고. 제가 틀렸다고.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보고서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가 믿던 유럽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답이었구나. 창밖을 다시 한번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독일 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죠. 부국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베이징 이야기로 난리야. CNN에서 특별 뉴스까지 나왔어. 정말 한국팀이 해낸 거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틀 만에 베이징 하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독일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BBC, 프랑스 방송까지. 모두 베이징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오전 10시 CNN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정말 한국 기술이 이틀 만에 베이징 미세먼지를 해결했나요? 믿기 어려운데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기존 기술은 물리적 정화에 집중했다면 한국 기술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이었거든요. 오후에는 BBC 기자와 인터뷰했어요. 영국 기자는 더 직설적이었죠. 유럽 환경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번 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인정해야죠. 이번 일로 제가 가진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이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거였죠. 저는 서둘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테난먼 광장 근처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어로 된 감사 현수막까지 준비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국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가 어제 처음으로 연을 날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기술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중동 기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이번 성공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구 기술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인가요? 저는 고민 후에 답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창의적 접근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각국 언론 보도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전 세계가 베이징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CNN 헤드라인 한국이 중국 베이징 하늘을 바꾸다 -48시간의 기적. BBC 톱뉴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 실패한 환경 문제 해결. 프랑스 르몽드 한국의 혁신, 유럽 환경 기술의 새로운 벤치마크. 독일 슈피겔 뮌헨 출신 전문가가 본 한국 기술의 충격. 일본 아사히 신문까지 특별 기사를 냈어요. 이웃나라 한국이 중국에서 보여준 기술력. 각 기사마다 한국팀의 성공을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서구 언론들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죠. 다음 날 오전 김민준 단장을 만났어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김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관심이 다른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지영 박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다음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에서도 한국 기술 도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 뉴델리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도 협력 요청이 왔다고 했죠. 이성호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베이징 하나만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큰 반향이 일 줄은요. 그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있었어요. 베이징 시정부에서 한국팀을 위한 감사 만찬을 준비한 거예요. 리 국장이 직접 나서서 감사 인사를 했죠. 리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팀 덕분에 베이징 시민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인류애의 실현이에요. 만찬장에는 각국 외교관들도 참석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사들이 모두 한국팀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죠. 미국 대사가 말했어요. 미국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죠. 독일 대사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독일과 한국이 환경기술 분야에서 더 긴밀히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구나. 더 이상 서구가 동양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시대가 온 거죠.
만찬이 끝나고 한국 팀과 함께 베이징 시내를 걸었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김민준 단장이 말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처음에는 저희를 의심하셨죠?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독일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였죠. 한국의 환경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독일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베이징 프로젝트는 환경기술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니 뿌듯했어요. 비록 제가 가진 편견은 깨졌지만 덕분에 더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중국 중앙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과 전면적인 환경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저도 참석했어요. 중국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거든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베이징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환경 분야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그 옆에 앉은 김민준 단장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여전히 겸손했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전 세계가 포기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민준 단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슈나이더 박사님 같은 분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박지영 박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저희 기술을 적용해 보시죠. 언제든 기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제 한국이 독일의 기술을 전수하는 시대가 온 거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둥천구를 들렀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독일에서 온 박사님이죠? 한국 팀과 함께 일하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제 매일 밖에서 놀아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봤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술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었던 거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데 공항 직원이 말했어요. 독일로 가시는군요. 혹시 한국팀과 함께 일하신 분인가요? 요즘 한국팀 이야기로 온 도시가 들썩여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함께 일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베이징 상공이 정말 맑았어요. 구름 사이로 도시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죠. 한 달 전만 해도 안개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가는 10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겸손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15년간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세상에는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것도요. 두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이었어요. 한국팀은 처음부터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 한국팀이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독일 언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환경 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독일보다 앞선다고 보시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적어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독일과 한국의 협력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야죠. 한국에서 독일이 배울 것도 있고 독일에서 한국이 배울 것도 있을 거예요. 민헨 본부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저를 반겼어요. 모두들 베이징 이야기를 궁금해했죠. 부국장이 말했어요. 에바,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네. 이제 우리도 한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래야 해요. 한국에는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베이징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놀라워했죠.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도 몰랐네.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네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엄마도 많이 배웠어.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베이징에서 돌아왔다. 한 달간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작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 한국.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애였다. 나는 이제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다. 그리고 희망을 되찾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뮌헨의 밤하늘도 맑았어요. 하지만 베이징 하늘만큼 감동적이지는 않았죠. 그곳에는 한국팀이 만들어낸 기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 환경기술의 새로운 리더라는 것을 말이에요.